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유효 수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통화.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조금 정리해보고 네, 맞아요. 좀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꺼냈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뭐 하고 금리 인상 이러니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막 굉장히 큰 폭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큰 폭으로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첫째는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얘기를 했죠. 과학의 예. 발전으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쉽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돈이라는 거는 돈은 통하고 네. 통화는 자금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어렵게 뭐 통화 뭐 M1, M2 네. 그리고 이제 M1, M2 뭐 이거는 돈이 원래 돈 보는 통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으로 된 통화가 있다. 네. 요 정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많이 풀면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네. 그게 고전 학파의 주장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그 돈이 풀리는 만큼 그 상품의 양도 많아지고 네. 상품의 종류도 많아진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자꾸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도 주가가 안 오르듯이 주가 지수가 안 오르듯이 네. 그걸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네. 요 부분은 실물 경제 시장에서 하는 거다. 네. 실물 경제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잘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은 희소성을 가진 제한된 자원인 부동산, 네. 원자재 이런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그쪽으로 네. 그쪽 시장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돈이 돌면 그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네. 요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이유는 네. 요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이유는 요게 상품의 인플레이션 상품의 비용이거든요. 네. 원자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상품의 비용 차원에서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2%, 3%, 5% 미국의 뭐 5%, 6%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그런 뭐 수요가 많아지고 뭐 그래서 공급이 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네. 부동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네. 그 원가 증가 네. 증가로 인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쪽 부분만 컨트롤이 되면 네. 이쪽 부분만 컨트롤이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은 다시 이제 추스러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네, 희소성 자원의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네. 다른 인플레이션은 사실 기술 혁명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실은 계속해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네네. 실질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네네.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리가 맞닥뜨린 인플레이션은 그 뒷면에 부동산 뭐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네. 그 부분은 좀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증가가 네. 화폐의 증가가 꼭 인플레이션으로 그대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가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돈들이 딴 데 가서 놀아. 딴 데 가서 놀아요. 그 네. 부동산이나 코인 시장이라든지 네네.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가 나오고 자산 예. 인플레는 우리가 지표로 나타내는 인플레하고는 좀 약간 그렇죠. 다르다. 그 일부만 표현할 뿐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로 바로 그 고전주의 네.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 그만큼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네. 데로 가는 돈도 있고 유동성 그냥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네. 그 밀턴 프리드먼도 네. 그거를 사실은 그 고전 학파의 그 자유시장주의를 계승한 네. 그런 경제학자지만은 그거를 인지를 했어요. 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경제 성장하는 만큼 네. 꾸준히 경제 성장하는 만큼 꾸준히
화폐의 량을 증가해주면 네. 화폐량을 증가해주면 그것만 하면 되지. 막 화폐를 갑자기 막 확 풀었다가 조였다 이런 식의 네. 통화 정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그 밀턴 프리드먼의 얘기는 사실은 이 실물 경제 이쪽의 시장만 보면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양이 증가하고 상품의 종류가 증가하는 만큼 GDP가 증가하는 만큼 네. 화폐를 계속 공급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밀턴 프리드먼은 다른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돈을 좀 설명을 못 했네요. 설명을 못한 셈이 되죠. 네. 하지만 저는 밀턴 프리드먼도 네. 그런 문제 자기의 그 통화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요. 네. 예. 자유주의 예, 당연히 자유시장주의고 네. 작은 정부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유일하게 좋은 세금이 있는데 그거는 토지 보유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로 가는 돈이 토지로 가서 움직이는 돈이 자기의 이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데는 네.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돈들은 그렇죠. 사실은 그 밀턴 프리드먼이 그 얘기할 때 부동산은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은 안 했겠지만은 네. 이쪽으로 다른 곳으로 돈이 통화가 흘러간다면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그분도 인지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통화주의자들, 시카고 학파인가요? 그쪽에서 통화주의자들은 모든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는 돈 많이 찍어냈으니까 나오는 거야. 돈 양하고 관계가 있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케인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통화를 찍어내도 통화라는 게 다 시중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고 이 길로 저 길로 다 빠져나가는 게 많다. 물을 뿌린다고 물이 다 대로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낸다고 그게 모두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밀턴 프리드먼은 해보니 경제 성장률만큼의 통화량 증가는 사실 그렇게 큰 인플레이션 공격적인 인플레이션에 나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당연히 근데 사실 경제 성장률 나오는데 화폐 공급 안 해주면 경제 성장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활유가 거기에 없는 건데 맞춰서 화폐를 공급해 주자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경제 성장률만큼 화폐가 안 늘어나면 그래서 금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금이 그래서 디플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금본위가 사실 금본위를 계속 주장하면 경제가 올가매 어떤 사슬에 올가매여 있는 것처럼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얽매여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이 될 때가 일종의 금본위 체제에서부터 금본위 앤드 현금의 하이브리드 체제를 가면서 그렇죠. 성장이 그렇게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금본위가 기본적으로는 금본위였죠. 네. 미국의 네. 달러는 이제 근본이 23달러로 바꿔준 근데 그거는 거니까. 미국이 그만큼 전 세계에 네. 그 금의 한 80%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예.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네. 미국이 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네. 미국이 뻥을 쳤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만큼 있어. 금 얼마인지 모르지. 충분히 많은 금이 있으니까 네. 믿고 해. 네. 이게 이제 통한 예. 시대였던 거죠. 예. 통한 그러니까 시대인데, 일종의 저는 예. 그걸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겉모양은 근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본이 아니었다. 드디어 화폐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예. 예, 그러니까 화폐의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 사실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엑셀레이터가 되면서 예. 빨라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화폐의 문제는 그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거와 함께한 케인즈주의식 네. 그런 그 경제 정책들로 네. 그때 황금기가 네. 있었는데 그 두 개 동시에 와르륵 무너지는 게 오일 쇼크 때문에 네. 케인즈주의 정책이 안 먹혀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 미국 근본위도 자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미국이 금 진짜 그만큼 가지고 있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네네. 그거를, 브레튼 우즈 체제 깨면서 네, 확실하게 금이 없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네. 그때 동시에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확
터진 거죠. 네. 예,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진 게 또 오일 쇼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 오일 쇼크는 조금 정치적인 문제였죠. 그때 네. 이스라엘하고 그렇지. 이집트하고 싸웠나요? 그 중동 애들하고. 중동하고 예. 싸웠는데 미국이 그 이스라엘 편 편을 드니까 들어나. 네. 거기서 그렇지. 이거 무기화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해당되는 네. 좀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두 개 중에 한 가지 문제만 네. 있었으면 근데 오일 쇼크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네. 그때 경제가 좀 흔들거렸던 이유는 근데 저는 그때 근본위를 포기한 거는 네.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고 네, 그렇죠. 그때 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근본위가 아닌 체제로 왔는데 네. 다만 그때 집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본이 포기한 그게 이제 집에서 옷을 벗은 거다라고 네. 표현을 한다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네. 옷을 좀 잘 입고 있었으면 네. 강도가 들어왔어도 좀 약간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네. 타이밍이 옷을 벗고 있을 때 들어오니까 네. 뭐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그때 일어났다.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통화적 상황 현상이라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 케인즈는 뭐 다양한 그 통화는 다양한 구석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단순히 인플레가 화폐를 많이 찍어낸 거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근데 그 사실은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도 보여준 거 아닙니까? 2008년 이후 리만 사태 이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8천억 그렇죠. 달러에서 그렇죠. 예. 2조 달러 찍었고 지금은 이제 9조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4조 달러 찍었고 2조 달러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9조 달러 가까이를 찍어놨는데 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통화량이 10배가 늘었는데 물가가 10배가 된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은 이쪽 시장으로 흘러 네. 들어간 그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네. 미국은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갔고 주식시장과 부동산도 좀 들어갔죠. 들어가긴 했는데 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마어마한 신용으로 부동산 서브프라임 네. 있었잖아요. 예. 그 신용을 줄이는데 돈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 실제로는 이후에는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신용을 끄트리는 쪽으로 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 은 별로 없었고, 없었고. 최근에서야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거고 부동산 그렇죠. 가격이 예,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 거대한 블랙홀이 부동산 가격에 그 버블이 꺼지면서 버블이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요만했던데 요만한 버블이 생겼는데 이게 꺼지면서 이 공동화 현상이 나는 싱크홀 같은 게 나타났으니까 네. 여기에다 돈을 퍼부으면서 네. 이걸 채운 거죠. 싱크홀의 공간을 채운 거라서 인플레이션에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다 채워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주식 가격도 오른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주식으로 돈이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돈이 네. 움직이는 것은 또 순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 자금을 통해서 생산과 네.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순효과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주식에는 그런 순효과가 크고 예.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거품이라는. 그렇죠. 거품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거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이 많고 거품이 조금 있는 거는 그 배가 기업이라는 배가 네. 물 위에 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네. 하지만 그 물이 적고 그게 물이 전부 거품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배는 가라앉는다. 땅에 좌초하게 되죠. 그러니까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을 그렇게 표현했죠. 주식 시장이 건전한 주식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거는 배를 띄우는 참 좋은 효과를 주지만은 그게 자꾸 거품의 비중이 늘어나면 네. 배를 가라앉히게 된다. 그러네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쪽도 그렇게 그 투기 수요로 인해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 완전 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기적인 요소가 커져서 그 거품이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실물 경제에서 가야 되는 여기서 돌아야 되는 네. 그 돈들이 글로 다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신용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너무 많이 지금처럼 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가 제로 금리해서 돈을 이렇게 푸는데도 네. 경기 회복이 안 되는 저는 네. 이유가 이거는 돈들을 자꾸 이쪽에 음. 엉뚱한 데서 자꾸 네. 돌게 하는 예. 그런 요인이 되니까 정작 그 생산과 소비로 만나서 거래가 되는 이쪽 네. 실물 경제는 금리 인하한다고 돈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 경제에 상당히 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 제일 큰 예가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일본 거품 붕괴 직전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 위기 직전도 그렇고 네. 그때 공통점이 이 투기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거품 시장이 너무 커서 돈들이 다 일로 가버리니까 예. 정작 생산과 소비를 위한 그리고 고용을 위한 이쪽 돈은 그 자금이 줄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돈을 막 많이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쪽 실물 경제로 돈이 잘 가게 예. 그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통화를 많이 풀지 않고도 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 주체들이 네.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 중국도 좀 그런데 그 중국도 우려를 많이 했죠. 그 해법이 이제 뭐 공동부유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그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건 어찌할 수 없고 네. 5% 또는 그 언더까지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저금리와 그리고 또 부동산 버블에 취해서 그게 중독됐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아주 쉽게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경제 제일 성장률이 쉽죠. 올라오니까 네. 건설업도 같이 올라오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우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쉽게 가는 정권들은 되게 좋죠. 우리 이렇게 경제 성장률 일으켰어.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기도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면 실물의 진성 경제를 올리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해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흔하게 일종의 그걸 거꾸로 하면 레버리지인데 그 경제에 너무 취해 있고 너무 만연됐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너무 낮춰서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거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금리 기준금리 전부 2% 이상으로 네. 이상해서 맞추자. 이게 어떤 채권이라는 게 네. 채권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기본적인 그렇죠. 의미인데 그 의미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뭔가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뭔가 구조에 큰 왜곡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왜곡된 환경에서 건전한 성장이 저는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돈을 빌려준다면 시간의 가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대가 네. 이자율이 어느 정도 그게 합당한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사실은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나라들이 그 금리 제로 금리 간다 해서 경기 부양 잘 안 된다는 거는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또 그거를 서로 다 해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환율의 문제로 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을 최대한 낮게 해야 돼. 저평가 받기 위해서는 네. 금리를 낮추는 네. 특히 선진국들끼리는 네. 그거니까 사실은 그 환율 전쟁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왜곡된 그런 금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야 전부 2% 이상으로 다 올려. 아니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근데 한번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낮았고 물론 오르락 내리락 막 하긴 합니다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들이 네.
그 이렇게 저금리 환경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 산업 부흥을 굉장히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인데 네. 그게 자금 조달이 그렇게 안 됐다면, 그리고 모태인 애플조차도 네. 옆에서 엑셀러레이터 해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없었다면 네. 지금의 성장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쪽은 충분히 그 순효과가 있었는데 예. 저는 순효과보다도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그냥 한 2% 정도 네. 하자 이러면 한 5% 이상의 이윤을 내는 네.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이 번창하겠죠. 그런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하겠죠. 네. 근데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네. 그냥 수익 1, 2%밖에 안 나는 기업들도 산다는 거죠. 일단 좀비 기업 같은 경우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곳에 네. 돈이 들어갈 여지도 상당히 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부정적인 효과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농가 밭으로 물이 가지 않고 수영장 사우나 시설로만 물이 간다. 네. 그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자꾸 돈이 네. 남는 돈들이 막 글로 가고 그래서 네. 실물 경제에서 그 돈을 자꾸 그쪽으로 빨아당겨가 버리니까 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그런 순효과보다는 네. 저는 훨씬 크다고 보죠. 그래서 그거를 뭐 아주 뭐 금리를 5% 6%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너무 금리를 네. 이렇게 지금 수준은 네. 결코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제 코인 등등도 금리 낮은 거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인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어차피 저금리니까 한번 놀아보자. 뭐 대가가 크지 않은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네. 뭐 이 정도는 뭐 나중에 갚을 수 있어. 그런 시장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엄청난 거대한 이 통화를 자꾸 네. 이렇게 많이 키우니까 예. 또 그런 시장이 생기고 또 그거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금리를 이렇게 각국 국가들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다.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소폭의 금리를 가지고 가면서 네. 건전한 기업들이 더 유지되어지고 네. 그런 건전한 경제 주체들이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그 환율 전쟁, 즉 내 환율을 낮게 만들어야 수출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어려워지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유럽에서 아이고 이 금리는 너무 왜곡된 금리야. 네. 해서 올리는 순간 환율에서 환율 튀죠. 손해를 보니까 네, 강세가 되니까. 강세가 되니까 네. 불리해지니까 네.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경기 좀 안 좋으면 그냥 계속 낮춘 채로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가 다 네.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있다는 지금 거죠. 예.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잉태되었던 이 저금리 상황들이 네. 조금 오래가게 되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지금 점점점 끌어오르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국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금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뭐 유럽도 그렇고 네. 예, 일본도 그렇고 경제는 안 살아나면서 네. 계속 지금 거품들은 생성되고 있고 네. 그런 문제죠. 지금 최근에 독일 베를린은 부동산과의 전쟁이 어떤 시기였나 하면 예. 국민 투표를 했어요. 네, 네, 네.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국민 살짝 투표 해가지고 그 임대하는 임대료 그거를 기간을 늘리거나 공유화인가? 네. 그걸 다 임대하는 그 엄청난 기업들을 네. 기업들을 다 국유화시키자. 국유화. 네. 그거 해가 찬성이 많아서 네. 통과가 됐는데 뭐 어떻게 그 행정 쪽에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값은 엄청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독일이 유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거든요. 안정적이었고. 예,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구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거품이 없었다라고 네.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네. 독일이 제일 괜찮을 거다. 네. 부동산 거품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독일마저도 네. 그런 거품의 징조가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이라 해야 될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예로 들어보면 생각나는 게 2008년도 리만 사태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9.11 테러 이후에 과도하게 지나친 저금리를 오래 끌었던 그리스펀 그렇죠. 효과가 돈 많이 결국은 들었고, 나중에는 금리를 올려도 걷잡을 수 없는 그 버블 심리로 금리 넘어가면서 올리기 전에 이미 그게 그 규모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났습니다. 경달러인가 뭐 일단 그렇다. 경달러? 뭐야? 설마. 하여튼 네. 상상이었어요. 저는 네. 그 수치를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엄청난 글로 흘러 들어갔고 네.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버냉키가 네. 금리를 아이고 이러다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렇게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부동산 거품이 경제 안정적 성장에 안 좋다. 우리가 이제 리만처럼 이렇게 붕괴되는 거를 보기는 했지만 사실 뭐 지금 붕괴 안 됐으니 뭐 부동산 거품 나는 게 꼭 왜 경제 안정적인 성장에 안 좋냐. GDP도 올라가고 재산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앞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았다. 이게 어떻게 논리가 그런 게 형성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이 막 너무 올라가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고 이제 이쪽에 굉장히 그 척은지심의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비용이에요. 그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생산하는 비용을 올리는 효과를 주죠. 그래서 기름값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오일 쇼크로 인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사고 나면 다른 거 살 돈이 없어. 유효 수요가 감소시키는 유효 수요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주범이 그런 희소성 있는 그런 자원에 그렇지만 꼭 우리가 써야 되는 예, 그런 그의 그 가격 상승이 가장 나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부합한 가격 상승은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상의 그 소득의 증가 이상의 그죠? 소득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결국은 생산 그리고 소비 이꼬르 소득이잖아요. 이거의 성장보다도 아주 더 큰 폭으로 이쪽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결국은 소득이 유효 수요로 연결되는 거에 상당히 저해되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그렇게 다 일어났어요. 경제 위기가 공통점이 굉장히 호황기야. 대량 생산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그 대공황은 2차 산업혁명 직후에 일어났죠. 엄청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뒤에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3차 산업혁명 뒤에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그리고 일본도 엄청난 호황기. 그렇죠. 80년대 최대 호황기 직후에 생기는 이유가 소비해야 될 물건은 엄청 많아졌어. 근데 거기에 맞는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물건 살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풀었어. 근데 그 돈들이 일로 안 가고 부동산으로 갔네. 부동산 투기 거품으로 다 간 거예요. 주식도 너무 평소에 주식은 상당히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지만은 큰 거품은 아까 거품에서 배가 가라앉는 뜻이 안 좋거든요. 그걸로 가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게 터지면서 다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유효수요 차원에서 우리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은 100만 원인데 저기에다가 20만 원만 쓰면 되는데 그게 50만 원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다른 거 쌀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 유효수요와 연결해서 이게 자원 배분의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제가 5형제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돈을 쓰는데 첫째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얘는 대학까지 보내고 그다음 양복과 구두까지 사줬는데 다섯째는 밥도 제대로 안 먹였어.
사실은 구두 양복까지는 안 사주고 이걸 가지고 막내 교육시키고 이랬으면 5명의 예를 들자면 그렇죠.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한쪽에 너무 많은 자원이 쏟아져 나가면 네. 다른 거에 갈 자원을 뺏사 가기 때문에 네. 균형적인 발전, 그 더 큰 발전에 해가 된다. 저해가 된다. 예. 네. 그러니까 한 놈 크게 키울 수는 있지만 네. 5놈 우량한 놈 키우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그럼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도 그럴 것 같고 네. 어떤 특정 영역이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훼손이 되면서 네. 건강한 사회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예, 들어보니까. 경제도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효율적인 곳으로 배분해서 네. 자원이 그리고 그 가야 효율성이라는 된다. 게 사실은 자금도 유효 가야 수요도 질이 있습니까? 유효 수요에도 질이 있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유효 수요도 잘하면 질이 있겠다 이런 느낌 들어요. 유효 수요라는 거는 우리 GDP라는 게 경제 네.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과 소비 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죠. 네, 생산 이꼬르 소비 이꼬르 소득으로 네. 보고요. 이거를 최대한 키우는 수요가 네, 좋은 수요죠. 네. 좋은 수요고 아 생산과 연결돼 있고 네. 소비하고도 연결되어 연결돼 있고, 있고. 소득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떤 임금으로 간다든지 네. 노동자들한테 간다면 네. 이거는 또 나쁜 부분도 있어. 기업들의 코스트는 올려주잖아요. 아 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예, 네. 임금이 만약에 너무 높아지면 네. 그러면 그런 나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거는 네. 이 사람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 여력이 커지니까 네. 그 기업들의 물건을 사는 거죠. 하는 그런 순효과가 있고. 근데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꼭 좋은 건 아니겠네요. 어차피 쓸 돈이 한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 돈을 1억 명한테 나누면 경제는 훨씬 더 훨씬 잘 커지겠죠. 들어가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에 앙뜨네어를 가져가지고 새로운 기업에 그 여유 자금을 그렇죠. 투자하면 그러면 또 순효과고. 선순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네.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네. 그냥 쟁겨놓고 쌓아놓는 게 참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죠. 그래서 예. 그 케인즈는 그 생산 기업으로 가는 돈은 네. 기업으로 너무 가면 뭐 주식 거품이 일어나고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은 네. 기업으로 가는 돈은 생산과 고용을 창출한다. 책임지요. 임금으로 가는 돈은 소비를 책임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보유를 위한 돈이 있어요. 보유를 위한 돈.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죠. 네. 이 보유를 위한 돈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득하고는 관련성이 가장 떨어지죠.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 아담 스미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왜냐하면 이게 중농주의부터 시작이 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리카르도. 네. 리카르도가 지주의 이익은 모든 다른 계층의 이익에 반한다. 지주 여기서는 땅 주인. 네. 그렇죠. 네. 딱 그렇게, 그거죠. 네. 본인은 엄청난 지주였어요. 네. 땅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장 네. 큰 부자였죠. 네.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 쪽으로 자원이 집중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 네. 일본이 대표적인 예네요. 일본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예들은 뭐 꽤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옛날에 사실은 우리 조선 시대가 그렇고 조선시대 땅값 조선 시대의 경제 그리고 그렇지. 중세 시대도 그렇고 땅에 목숨 이게 걸었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로 건너간 게 네. 토지 경제의 중심이 토지에서 이윤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네요. 자본주의가 생긴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 중세 토지 중심의 사회에서의 성장률은 매우 낮았네요. 그렇죠. 그런 네. 성장 낮았고, 네. 그 보유한 자들이 많았고요. 네. 예. 그렇지. 거기서는 성장이 별로 없는 거지. 매년 똑같은 소출? 그러네요. 그래요. 기업가 정신도 없고. 기업가 정신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헨리 8세. 네. 네, 헨리 8세가 그 구교 카톨릭 네.
물리치면서 그래서 교회 땅 다 뺏어가지고 네. 젠틀이들한테 땅을 다 나눠준 게 예. 그 산업혁명의 네. 원동력이 네.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 말씀드렸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6.25 전쟁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산업사회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공화국 때인가요? 토지개혁? 네. 토지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우리 경제에는 행운적인 네. 요소였죠. 예. 네. 사실 그때까지는 지주들이 주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체였는데 네. 그때 이제 지주들은 이제 금이 가고 네. 예. 그래서 다른 그 동남아시아에는 지주들이 아직도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네. 지주들이 아니고 자본가들, 산업자본가 예, 네. 예. 그 부르조아들한테 힘을 실어준 네. 게 사실은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좀 그때 약간 안 좋은 뭐라고 부작용이라 그럴까, 네. 모순이라 그럴까, 약간 그런 것도 많았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때 많은 기업가들이 양성됐고 많은 그 부르조아들이 양성이 됐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때 계속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였죠. 그렇죠. 계속 적자였죠 그때. 기업을 통한 이윤으로 네. 그런 양성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기업가들을 엄청 우대해줬잖아요. 그렇죠. 우대금리 네. 8%인가? 네, 굉장히 금리가 좋았죠. 시장 금리는 20 네. 20 몇 프로인데. 네. 그러니까 기업하면서 생산한다기보다는 땅을 사. 8% 그렇죠. 그 땅도 돈 싸게 줘. 장사하고. 그러니까 8%막 빌려가지고 땅 사고 네. 그리고 고리 대금업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랬었죠. 예, 고리 대금 그 한번 그 잡아 넣으니까 기업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었고. 네. 예, 뭐 그런 식 하여튼 어쨌든 네. 그런 부작용과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어떤 기업 자본가들에게 네. 일단 권력이 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네. 행운이었다. 예. 좋았던 거다 생각합니다. 아. 자본주의가 사실은 그 프랑스 대혁명 네. 또 지주하고 싸움에서 네. 귀족들 그리고 네. 구교 네. 세력 왕하고 싸워서 네. 부르주아들이 이긴 거죠. 산업 그 주체들이 네. 이겨서 네. 그렇게 민주주의가 나오고 네. 자본주의가 생성되고 네. 사실 뭐 그렇게 따져보면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산업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럼 영국 네. 가장 먼저 민주주의 네. 산업혁명 예. 일으킨 게 헨리 8세 때부터 그렇게 해서 최초의 젠틀이라는 네. 부르주아가 생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산업화 네. 민주주의화가 됐고 왜 민주주의화가 빨리 되냐 하면 이 젠틀이들의 특징은 이 부르주아의 특징은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왕이 보니까 귀족들은 근데 세금을 잘 안 안 내지. 내. 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 그래 너희들도 한 자리 해서 네. 힘이 커지는 거죠. 세금을 내는 만큼. 그런데 자꾸 힘이 커지니까 왜 저놈들은 왜 세금 안 내?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네. 예, 싸우면서 이제 청교도 혁명도 생기고 네. 그리고 명예혁명도 생기고 네. 그런 혁명이 생겨서 이제 영국이 먼저 했고 네.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로 네. 루이 16세 때 돈이 너무 없는데 세금 거두려니까 또 그 부르주아들한테 돈 좀 내지 하니까 왜 우리만 내? 왜 우리만 내? 네. 쟤들은 뭔데?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네. 또 결국은 그때 폭발한 게 네. 프랑스 대혁명이다. 예. 그럼 저 경제 사관을 가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네. 아주 재미난 그 물론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프랑스 대혁명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루소의 네. 뭐 계몽 사상 네네. 이런 것도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지원해주러 군인들이 미국 가서 이제 전쟁하다 보니까 와,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그렇게 온 그런 분위기 네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요인은 네. 저는 그 부르주아와 귀족들 그 지주들 간의 그 세금 문제가 네. 가장 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네,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네. 아, 말씀하세요. 편하게. 인플레이션 제가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할 게 없다라고 하면 또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베네수엘라 또 얘기를 많이 네, 최근에 네. 베네수엘라가 저런데 물가 오르고 난리치고 브라질 네. 또 물가 상승률이 꽤 높고 엄청 높죠. 저런 나라도 있는데 그건 뭔 소리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거는 물가 상승이 아니고요. 그 물가 상승이 아니고 환율의 하락이에요. 네. 환가치의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가면 여전히 뭐 자기 인건비는 똑같을 거예요. 인건비는 똑같은데 환율이 하락해. 네. 근데 자기들이 써야 되는 냉장고, 세탁기 수입을 해야 돼. 수입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엄청 높은 거죠. 네.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그런 환율의 평가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 같이 선진화가 된 나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네. 그런 식의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환율이 영원히 올라갈 수도 없고요. 네.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기업들 대박 납니다. 수출 기업들은 네, 좋아지죠. 그래서 영원히 올라갈 수도 그렇게 계속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처럼 환율이 그렇게 오를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식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 부동산 원자재 가격만 주시하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네, 환율이 왜 중요한지, 네. 환율이 네.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네. 우리한테 그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인지. 네. 네. 네, 좋죠. 네, 그것도 꽤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네. 오늘 말고 다음에 네. 환율 이야기를 다음번 월간 서준식에서는 환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 해주셨고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통화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케인즈의 유효 수요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다 모든 세상 일이 경제적인 것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얘기가 이렇게 넓게 퍼질 것 자꾸 같아요. 산으로 가네요. 산으로 네. 가. 네. 그래서 저희 월간 서준식이 재밌는데 하다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제라는 문제가 이렇게 실생활의 다방면의 측면에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간 서준식 함께해 주신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재미난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